사람들은 말합니다. 손주는 할머니 인생의 보너스라고요. 하지만 저는 손주를 보너스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생활이었고 책임이었고 의무였거든요. 아들이 맞벌이를 시작했을 때, 며느리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울먹였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를 키운 시간이 훗날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과정일 줄은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들 민석이 처음 전화한 건 손주가 태어난 지 6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둘 다 회사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어린이집 대기도 길고 도우미는 너무 비싸고.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수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데가 없어요. 친정엄마는 편찮으셔서 못 봐주시고요. 진짜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봐줄게. 어차피 나 혼자니까 애 보는 게 뭐 어렵겠니? 민석은 안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 한마디가 참 듣기 좋더군요. 처음엔 주 3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주 5일이 됐고 어느새 저는 매일 아침 손주를 깨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기저귀 갈고 이유식 먹이고 걸음마 연습시키고 감기 걸리면 병원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말로 늘 늦었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라 좀 늦어. 어머니, 오늘은 퇴근이 많이 밀려서요. 저녁 9시가 넘어와서 아이 얼굴 한번 쓰다듬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애는 엄마가 봐주는 게 제일 안심돼요.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시린 것도 다 잊혀지더라고요. 준우가 생후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유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리는 준우를 보며 저는 1시간 넘게 씨름했습니다. 준우야, 할미 좀 봐. 응? 한 입만. 겨우 한 숟가락 먹이고 나면 또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한 끼 먹이는데 2시간이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준우가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준우는 밤마다 2~3시간 간격으로 깼어요. 새벽 2시, 4시, 6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준우를 안고 흔들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준우야, 할미도 힘들어. 그때 준우가 제 얼굴을 만지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준우가 생후 10달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온몸이 뻣뻣해지더라고요. 열성경련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어요. 119에 전화했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고 택시를 탔어요. 응급실로 가는 내내 준우를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예요. 제가 키우고 있어요. 부모님 연락처 주세요. 민석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혼자 떨면서 준우가 치료받는 걸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준우는 괜찮아졌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석이 부랴부랴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회의 중이라. 괜찮아. 준우는 이제 괜찮대. 민석은 준우를 안아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지만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먼저 연락 안 하셨어요?
바로 병원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저는 당황했어요. 준우가 너무 위급해 보여서. 그래도 부모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첫 걸음마를 뗀 건 돌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비틀비틀 걷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준우가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쥐던 그 느낌이 생생해요. 할미. 준우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한 게요. 준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준우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말하곤 했어요. 아, 준우는 그거 안 좋아해요. 준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해요. 그때 수연의 얼굴이 굳어지곤 했는데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더 오래 키웠으니까 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며느리에게는 엄마 자격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돌잔치는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날 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하고 물으면 수연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네, 어머니가 진짜 잘 봐주세요. 덕분에 저희 둘 다 일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을 아이의 부모가 잊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준우가 두 돌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카카오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가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TV 보는 시간 20분만 지켜주세요. 어머니, 준우 오늘 간식 뭐 먹였어요? 단 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어머니, 낮잠은 꼭 오후 3시에 재워주세요. 시간 지켜주셔야 밤에 잘 자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배운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점점 잦아지더군요. 어머니, 준우 저녁에 뭐 먹였어요? 김치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드린 식단표 안 보셨어요? 어머니, 준우 오늘 유튜브 몇 시간 봤어요? 교육 영상만 보여주세요. 매일 저녁 9시쯤 되면 수연에게서 보고서 제출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준우가 뭘 먹었는지, 낮잠은 몇 시에 잤는지, TV는 얼마나 봤는지, 마치 제가 육아 일지를 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주에게 밥을 먹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키우시면 애가 눈치 보게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눈치 보게 키운다고? 민석이 퇴근해서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아, 내가 준우 키우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니? 민석은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뭘 잘못해. 그냥 수연이가 요즘 육아 공부를 좀 하거든. 육아 공부라니. 저는 이미 새 아이를 키웠는데 그게 공부가 되지 않은 건가요? 수연이 미안한 듯 덧붙였어요. 어머니, 제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라 혼란스러워서요. 요즘 육아법이랑 어머니 세대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 말에 조금 누그러졌지만 뭔가 벽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오는데 안방에서 민석과 수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여보, 나 요즘 준우 엄마 같지가 않아.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우가 뭐만 하면 할머니 찾고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내가 뭘 해줘도 할머니가 해준 게 더 좋대. 오늘도 내가 간식 줬더니
할미가 주는 게 더 맛있어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봐주시니까 우리 둘 다 일할 수 있잖아. 알아. 고마운 거 알아. 근데 나 엄마 자격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서 힘들었던 거구나.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나요? 결정적인 날은 손주가 감기로 열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3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오후 2시쯤 낮잠에서 깬 준우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체온을 재니 39도 5분이었어요. 저는 바로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오세요. 준우를 안고 택시를 탔어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우에게 약을 먹이고 있을 때 수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어머니, 준우 데리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왔어. 수연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왜 저희한테 먼저 상의 안 하셨어요? 열이 높아서 급하게. 병원 선택도 약도 다 저희가 결정해야죠.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그냥 가까운 데 데려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머니, 아이는 저희 자식이에요. 손주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간섭이니? 걱정해서 한 건데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아들 민석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연이 요즘 많이 예민해. 엄마도 조금만 선을 지켜줘. 중요한 건 우리한테 먼저 물어봐줘. 선을 지키라니. 아이를 안고 잠들며 키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간섭이라고 했어. 선을 지키라고 했어. 준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제 손을 잡고 비틀비틀 걷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간섭이었나요? 그 후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 방식이랑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안 키워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말하면 서운해하겠지. 이건 또 간섭이라 할까? 손주는 여전히 제 품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점점 입막은 보호자가 되어갔어요. 준우가 새 돌이 되던 해였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했어요. 준우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도 예약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준우가 오전 10시쯤 도착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9시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저희가 따로 파티 예약했어요. 키즈카페에서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도 오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괜찮아. 너희끼리 해라. 네, 어머니.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끓여놓은 미역국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었어요. 준우를 위해 정성껏 끓인 국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수연의 카카오톡이 왔어요. 화려한 키즈카페에서 찍은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풍선으로 꾸며진 배경, 큰 케이크, 웃고 있는 준우.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미역국은 사흘 후에 상해서 버렸어요. 그날 저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우가 새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부터 준우 어린이집 보내기로 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애가 이제 커서 또래 친구들도 필요하고 수연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이라니.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린이집 첫날 저는 준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준우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잘 적응할 거예요. 준우는 뒤돌아보며 울먹였어요. 할미. 저는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어린이집에 보낸 뒤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애가 자꾸 어머니 찾네요. 영상통화 한 번만 하죠? 하지만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우 잘 지내니? 어린이집은 적응했고? 답장은 짧았습니다.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왔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준우는 저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미, 저는 준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준우 많이 컸네. 하지만 수연이 재빨리 말하더군요. 준우야,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 돼. 피곤하지? 할머니네서 잠은 다음에 자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도 안 됐는데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준우 낮잠 시간이라서요. 민석이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애가 요즘 낮잠 시간이 일정해서 엄마 다음에 또 올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수연이 준우를 저와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 후로 손주 얼굴을 본 건 며느리 SNS 속 사진뿐이었습니다. 첫 소풍, 처음 혼자 신발 신은 날, 유치원 입학식,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아이 신발 끈 묶는 법은 내가 가르쳤는데, 이 아이 첫걸음마도 내 손잡고 뗐는데, 준우가 5살 되던 해 생일에 저는 선물을 사서 아들 집 앞까지 갔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준우가 어렸을 때 로봇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혹시 또 간섭이라 할까봐. 결국 문 앞에 선물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선물 잘 받았어.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 한 장 없었어요. 준우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도 제 선물인 줄 아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준우를 봤습니다. 수연이 준우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준우가 많이 컸더군요. 키도 크고 말도 또박또박하고요. 준우가 과자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빼빼로였어요. 저는 준우가 어렸을 때 빼빼로를 좋아해서 자주 사줬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준우야. 설탕 많아서 안 좋아.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자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사줄걸. 그때 준우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준우의 표정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준우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조금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연이가 아직 많이 불편해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깊이 들어왔던 것 같아.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깊이 아기를 대신 키운 게 너무 깊이였을까요? 민서가 엄마가 물어볼게. 누가 준우한테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병원 데려갔니? 엄마가 했지. 그럼 엄마가 왜 너무 깊이 들어온 거야? 너희가 부탁해서 한 건데. 민석이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수연이가 준우 엄마 노릇을 못하게 된 것 같대. 준우가 뭐만 하면 할머니, 할머니 하니까. 수연이가 엄마인데 자꾸 뒷전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했어. 내가 뭘 해줘도 엄마가 해준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수연이 입장에선 서운하고 속상한 거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구나. 며느리가 엄마 노릇을 할 기회를 제가 다 빼앗았구나. 하지만 그건 너희가 부탁해서 한 건데. 알아, 엄마. 나도 알아. 3년 동안 내 인생 다 쏟아부어서 키웠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선을 지키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알아, 엄마.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그 통화가 아들과의 마지막 길고 진지한 대화였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식 냄비를 꺼낼 일이 없고 동요 틀 일도 없고 아기 웃음소리도 없어요. 손주를 키우기 전보다 집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공간은 이렇게 차갑더군요. 아침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새벽 6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이유식 냄비를 꺼냈다가 다시 넣을 때가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장바구니가 준우 간식, 기저귀, 분유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김치, 두부 몇 개면 끝이에요.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손주 안 키우세요? 예전엔 애기 것 잔뜩 사셨는데.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안 봐요. 저녁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준우 목욕시키고 재우고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TV만 보다가 잠들어요. 가끔 핸드폰을 보다가 준우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요. 준우 방이었던 작은 방에는 아직 장난감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치우지 못했어요. 치우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요. 가끔 그 방문을 열고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준우가 할미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가 많았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옆자리 할머니가 한숨을 쉬더군요. 손주 3년 키웠는데 이제 와서 교육 방식 다르다고 간섭하지 말래요.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때는 그게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간섭이래요.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요즘 손주 자주 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린이집 보냈고 이제 연락도 잘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더 자주 보겠네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 본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런가 보다고요.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한다는 듯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는 되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선을 넘었나?
요즘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나서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곧 떠올려요. 어른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나에게 맡겼던 순간을요. 새벽 2시에 열나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 앞에서 떨던 날을요. 아이 인생의 가장 불안한 시간을 제가 다 책임졌다는 사실을요. 그게 어떻게 간섭이 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아이는 저희 자식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자식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운 건 저였습니다. 첫 이유식을 먹였고, 첫 걸음마를 가르쳤고, 첫 말을 들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는 아이의 할머니가 아니라 쓸모 없어진 도우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손주를 떠올립니다. 지금 준우는 7살이 되었겠네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던 가장 오래된 손이 있었다는 건 알아주면 좋겠구나. 내가 처음 할미라고 불렀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단다. 내가 처음 걸었을 때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내가 아플 때마다 할머니가 밤새 내 곁을 지켰단다. 그게 간섭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준우야,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요즘 세상은 말합니다. 경계가 중요하다고요. 선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싶어요. 아이를 살리듯 키운 사람에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간섭이었을까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하고 맡겨놓고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키웠더니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부모를 너무 쉽게 불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해질 때쯤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가 둘 다 일해야 하는 세상에서 손주를 키워달라고 부탁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생긴 애정과 책임감을 간섭이라는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나?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나? 하지만 알아요. 그때의 저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걸요. 왜냐하면 손주가 귀여워서가 아니라 아들 부부가 힘들어 보여서 그 어린 생명을 방치할 수 없어서 키워줬던 거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거예요. 며느리 SNS에 입학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커다란 책가방을 맨 준우가 웃고 있더군요. 저는 댓글을 달까 고민하다가 그냥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그것조차 간섭이 될까 봐요. 하지만 손주를 키워주시는 모든 할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건 누군가의 진짜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